싱가포르의 1인당 GDP가 8만 달러를 넘어서 이제 9만 달러를 향해 치닫고 있는데요. 아마도 내년도에는 9만 달러가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의 자본의 소득이 엄청나게 매년 급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202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거의 뭐 매년 1만 달러씩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만 달러에 3만 달러 오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항상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3배 차가 늘어날 정도로 급격하게 개혁을 성공한 국가로 자리매김했잖아요. 그 이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좋은 장점이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남아고의 고프로 고영경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보통 많이 하는 여러 가지 정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동남아고에서도 올 한 해를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2023년 한 해를 흔들었던 아세안 10대 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 혼자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제가 뭐 많은 부분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전문가, 찐 전문가, 싱가포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하셨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전에 동아일보 기자를 역임하셨고 많은 책들을 내시면서 동남아에 대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전해주시는 정호재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아세안 10대 뉴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박사님. 네, 나와주셔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호재입니다. 네. 그 박사님께서는 사실 싱가포르에서 동남아 전반을 다루는 또 문명, 뭐 문화, 한류 이런 연구를 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연구를 주로 하셨고 또 아세안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한 자기소개와 전문 분야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시작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네. 저는 이제 주로 원래는 이제 동남아시아 학을 한 거죠. 네, 동남아시아 학을 했는데 이제 그건 이제 과거의 관점이고 요즘 관점은 딱히 동남아시아라는 틀을 규정하지는 않고요. 이제 아시아, 동아시아 전반으로 이제 프레임을 넓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어떤 지역에 따라 나누지 않고 같은 플랫폼 위에서 그 아시아적인 그 국가적 특성과 그다음에 아시아 속에서의 특성을 연구하는 이제 종합적인 이제 비교 아시아학을 했는데요. 그게 무슨 뭐 특별한 뭐 전문성이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동남아 중심으로 어떤 지역학을 했다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사실 한국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 동남아시아 학이라는 게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서 보면 뭐 한국에 대해서 요즘 한국학이라는 게 붐이 불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동남아시아 학도 역시 그런 일종의 지역학이자 또 포괄적인 이해를 높이는 학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올 한 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동남아시아에 영향도 많이 미쳤던 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됐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요. 또 남중국해 분쟁이랄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한국에서는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한국과 동남아의 관계가 좀 돈독해졌는데 이제 신남방 정책이란 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예, 인태 전략 혹은 뭐 카시라고 해서 한 아세안 연대 구상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태 전략이라는 큰 프레임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뭐 아세안을 방문을 하고 뭐 베트남도 방문하고 인도네시아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우리와 아세안 사이의 외교적인 관계 그리고 또 경제적인 관계는 더 깊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정 박사님 모시고 저희가 10대 뉴스를 꼽아봤는데 가장 핫했던 뉴스 혹은 제일 먼저 꼽아볼 만한 뉴스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선 시작하기 전에 아까 이제 인트로를 잠깐 제가 설명을 예. 드리면은 사실 이런 기획은 사실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도 없었죠. 네. 저희 동남아고가 최초로 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특정 지역에 대해서 10대 뉴스를 한국적 관점에서 고른 거잖아요. 사실 과거에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많은 독자들이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면 수많은 뉴스 중에 10대 뉴스가 뭘까? 이런 어떤 관심의 어떤 맥락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전에 어떤 방송도 신문도 할 수 없었던 기획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예. 고르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뭘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올 한 해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싱가포르의 급부상을 꼽았습니다. 왜 싱가포르의 급부상을 일본 뉴스로 꼽으셨을까요? 올 한 해
이 뉴스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홍콩 항생 지수의 추락 얘기는 들으셨죠? 네네. 그거하고 이제 정확하게 동전의 앞뒷면으로 존재하는 것이 싱가포르의 급부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싱가포르의 1인당 GDP가 8만 달러를 넘어서 이제 9만 달러를 향해 치닫고 있는데요. 아마도 내년도에는 9만 달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뉴스를 저는 1번으로 꼽았습니다. 예, 사실 싱가포르 하면 도시 국가이고 저희 뭐 동남아고에서도 싱가포르를 여러 번 다루면서 중국에서 이탈한 자금들이 싱가포르로 몰려들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또 부동산으로도 흘러가고 이게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뭐 동전이 양면과 같은 거죠. 돈이 많이 들어와서 좋긴 한데 이게 뭐 제조업이라든가 이제 생산적인 측면으로 간다기보다는 뭐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게 너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 문제점도 제기가 됐었어요. 이제 과거에 동아시아에 두 개의 금융축이 있었죠. 홍콩은 외환과 증권시장, 그다음에 싱가포르는 이제 원자재 중심으로 한 어떤 뭐 부동산이든 물류든 그런 어떤 실물 경제의 중심 두 가지 축이 이제 서구에서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어떤 경제의 중심 축 세팅이었는데요. 이제 홍콩이 이제 중국에 합병이 되면서 사실상 경제의 어떤 금융시장의 중요성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왜 그러냐면은 금융시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라든지 그다음에 자본의 자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현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이제 서구 기반한 자본들이 이제 동남아시아로 이동을 한 거죠. 그 이동하는 어떤 큰 중심이 이제 싱가포르가 된 건데요. 싱가포르는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도시 국가고 홍콩보다 훨씬 작죠. 서울만한 크기의 도시국가고 인구는 뭐 500만 남짓한 어떤 작은 금융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민자 국가입니다. 말레이시아 연방의 화교 이민자들과 자본이 정착하면서 이제 2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영국이 그걸 주도권 잡고 있다가 이제 화교들이 정권을 잡았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차근차근 경쟁력을 쌓아왔는데 과거에는 이제 생산 어떤 중간재 이런 제조를 조금씩 해오다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완벽하게 이제 물류의 중심과 자본의 중심으로 이제 거듭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2020년 이후에 홍콩 사태를 계기로 해서 홍콩을 탈출하는 서방 자본도 있지만 사실 중국 자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탈출하는 자본들이 가장 먼저 택한 나라가 이제 아시아의 스위스인 싱가포르가 된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의 자본의 소득이 엄청나게 매년 급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202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2021년, 22년, 23년 거의 뭐 매년 1만 달러씩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 속도라는 게 8만 달러 이상, 8만 달러 지금 8만 5천쯤 되죠. 예. 예. 8만 달러가 넘어가는 고소득 국가에서 네. 지금도 뭐 내년 3% 성장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이 3% 성장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거든요. 선진국에서. 그렇게 따진다면 뭐 긍정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변화에 의한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힘이라기보다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한 효과가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싱가포르 정부도 많이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 전부터 뭐 관광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외부 자본과 외부 인력이 싱가포르로 몰린다는 것은 경쟁력이 취약한 이제 로컬 피플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점을 이제 정치권의 큰 이제 어떤 갈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로컬 피플들을 잘 취업시킬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기도 하고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기도 하면서 싱가포르가 그나마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아마도 이제 10만 달러 벽을 노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박사를 하시고 오래 거주를 하셨는데 싱가포르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효율적인 시스템, 어떻게 보면 정치는 약간 그 선진화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렇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계속 잘 유지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성장성이 좋으리라라고 전망하시나요?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이신데 이게 싱가포르는 과거에 이제 말레이시아 연방 국가였잖아요. 그렇게 부자 나라도 아니고 자원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사실 한국과의 경제 격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뭐 3만 달러에서 굉장히 오래 정체를 하고 사실 2만 달러에 3만 달러 오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항상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3배 차가 늘어날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어떤 개혁을 성공한 국가로 자리매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보고 뭔가 참고할 만한 좋은 장점이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특히 이제 탤런트 인적 자원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외부에서의 우수한 그렇죠. 외국인 인력들을 잘 유치해서 관리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사회를 유지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싱가포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요즘 싱가포르를 배우자라는 열풍이 너무 과도하게 또 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뉴스는 뭘로 꼽으셨나요? 아무래도 이 방송이 이제 경제 방송이다 보니까 베트남 경제의 급상승도 하나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베트남도 발전 도상국에서 이제 중진국으로 빠르게 치고 오는 국가이고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대기업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삼성과 현대의 활약을 우리도 과거에 지켜보면서 이 대기업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베트남이 딱 그런 전철을 뒤밟고 있는데 그 빈그룹이라는 베트남의 최대의 대기업이 베트남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을 하고 그 기업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 번째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예, 사실 베트남 경제 성장은 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예. 이 베트남의 이 상층의 지도부가 교체되고 또 부패 척결이라든가 뭐 전기 부족 그다음에 뭐 금융권의 여러 가지 사정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수출이 줄어들고 베트남 경제가 예상보다는 조금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지만 어쨌든 베트남 경제를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가장 상징적인 빈페스트가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다라는 걸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뽑았어요. 이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빈페스트인데 빈그룹은 이만한 그룹이고 뭐 부동산으로 컸고 이만한 그룹에서 이제 전기차만 떼서 빈페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 상장을 했는데 전기차가 잘 팔립니까? 당연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그 빈페스트 그룹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 야심을 이제 강력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해야겠죠. 그 베트남은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인 오토바이 중심 국가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거리를 가득 메운 것이 이제 오토바이고 그 오토바이가 바로 베트남 경제의 어떤 역동성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우리한테 각인돼 있는데요. 그만큼 베트남 국민들에게 이동 수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공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했지만 어떤 전기차에 대한 미래 수요가 압도적인 것이죠. 당연히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 대기업은 이 1억 인구의 이동 수단이 당연히 전기 베이스로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것을 자국의 대기업 중심으로 판을 재편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빈페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모터사이클은 당연한 거고요. 앞으로 중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 그런 의지의 측면에서 빈페스트를 밀고 있는데 빈페스트가 이제 올 여름에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기업 가치가 이제 100조가 넘는 좀 약간 황당한 사건까지 벌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유통 물량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거의 1% 정도만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그걸 이제 나스닥이 허락해 준 것도 사실 되게 놀랍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기업이 그 상장 국가를 어떤 홍콩도 아니고 싱가포르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미국을 택한 것이 굉장히 어떤 미국에서 베트남을 굉장히
깊게 관리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적으로 뭐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베트남 경제의 성장성과 앞으로 첨단 제조업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상징적인 상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베트남 국민들, 젊은이들이 그 미래 경제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갖고 있는 야심과 야망이 대단합니다. 꿈의 어떤 가장 큰 선두에 있는 것이 빈그룹이고 빈페스트가 되겠죠. 전기차를 생산하고 이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베트남 경제가 미래로 가겠다. 뭐 이런 상징성에서 나스닥에 상장한 걸로 보여집니다. 호치민보다는 하노이에서 빈페스트의 전기차를 훨씬 더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관공서 중심이랄까 자국산 차를 많이 타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이 블룸버그라든가 뭐 로이터에서 지적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상장해서 뭐 주가가 그렇게 빵 뛰었다가 뭐 확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매출의 절반을 빈페스트가 생산해서 빈그룹이 절반을 샀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빈그룹이 가지고 있는 택시 회사가 네. 빈페스트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사서 택시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빈페스트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기술적으로나 제조업 상으로 이게 잘 계속 성장할 거냐? 뭐 정부가 계속 밀어주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빈페스트를 하노이에서 많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빈그룹이 하노이 기반한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크게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쪽 경제가 이제 활발했었는데 이제 관계를 중심으로 수도가 하노이에 있으니까요. 북쪽이잖아요. 북쪽은 이제 베트남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정부가 자리하고 있죠. 이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것이 바로 빈그룹인데 사실은 빈그룹에 필적할 만한 대기업이 베트남에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식음료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술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빈그룹만 압도적으로 기술과 어떤 유통과 그다음에 모든 관계를 장악할 만큼 사실은 이제 공산당과 베트남 공산당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빈페스트는 앞으로 베트남의 삼성과 현대를 합친 것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 그룹이 만든 그 모든 제품은 베트남의 어떤 애국주의가 압도적으로 소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하겠죠. 성장을 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가 되네요. 애국주의적 소비. 예. 예. 이제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를 이 지정학의 시대 글로벌 사우스의 급부상이라고 꼽아주셨어요. 일단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그 제목이 조금은 좀 애매모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신조어로서 가장 널리 퍼진 지역학적인 용어가 지정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정학에 걸맞는 이번 올해 2023년의 담론의 핵심에는 글로벌 사우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첫 번째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드는데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니까요. 예. 이 글로벌 사우스는 사실 동남아를 넘어선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미국과 중국 뭐 이런 패권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북반구에 있고 나머지 이 이머징 마켓 혹은 개발도상국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적도나 뭐 그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글로벌 사우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됐는데 이 글로벌 사우스도 결국은 주도적인 세력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주도적인 세력은 누구고 또 이 영향력이 동남아에 미쳤던 의미는 무엇인가를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했을 때 이제 과거에는 만약에 글로벌 사우스라고 한다면은 브라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중동이라든지 혹은 뭐 북아프리카까지 모두 다 포괄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등장한 글로벌 사우스 개념의 중심에는 인도하고 아세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가 이제 14억 인구고 아세안이 6억 5천.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한 20억 인구쯤 되는데요.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급부상이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인태 전략도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인도양을 중심으로 한 전략인 거고 인도양을 중심으로 한 전략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사회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도와 아세안이다라는 것을 올해 이제 확인한 어떤 해가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안보적으로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 글로벌 사우스와 긴밀하게 어떤 손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측면에서 보면은 인도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 경제에 대해서는 뭐 3%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강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 인도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칠러도 아니고 발러도 아니고 친미도 아니고 반미도 아니고 뭐 동남아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아세안과. 네. 예. 그런 어떤 전략적 모호성을 우리가 조금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것을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잠깐 이제 지정학적 얘기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지정학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GDP라든지 혹은 뭐 핵무기라든지 혹은 뭐 경제적 뭐 지식 혹은 뭐 이렇게 뭐 특허 이런 걸로 따지면 당연히 미국과 뭐 일본과 혹은 중국과 유럽과 이런 북방부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무기로 싸우거나 혹은 이제 뭐 칼로 협박해서 뭔가 어떤 식민지적인 어떤 약탈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만큼 인구와 그다음에 지리적인 어떤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안정적으로 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로 뭐 부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과거에 중요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더 다른 어떤 장점들이 부각된 거죠. 전략적인 어떤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인구적인 가치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떤 비동맹적인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전 세계가 그들을 포용하지 않으면은 뭔가 이 전 세계를 경영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미중 갈등이 폭발하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갈등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가 자체적으로 어떤 힘을 표시하기보다는 이런 갈등에 의한 반응적인 태도로 더 부상된 건 아닌가?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약간 서구적인 관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 사우스를 해석할 때는 그렇게 보시면은 조금 너무 그쪽 남쪽 국가들을 수동적으로 보는 걸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동의하는 건 아니고 예. 이런 얘기가 자꾸 다른 쪽에서 나온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제 글로벌 사우스는 우리가 예. 보통이 아니죠. 약간 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은 인도 아세안의 어떤 전략적 태도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아세안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리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리함에 대해서 절대로 특정 지역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특정 헤게모니를 얘기하는 거죠.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 글로벌 사우스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강고히 해서 우리들끼리 어떤 블록을 만들어서 이 블록으로 선진국들을 우리는 제압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것이 바로 인도의 전략이고 아세안도 그 전략을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뭐 아세안이 처음에 만들어진 것도 결국은 누구 편에 서서 우리가 다시는 제국주의적인 세력에 피해를 입지 않겠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결성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여기서 뭔가 맹주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고 인도는 자기가 맹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세안이 여기서 좀 더 리더십을 가져갈 가능성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인도네시아의 존재감이 있죠.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7천이 넘고 전 세계 4위 인구를 가진 국가이고 해양 국가로 가장 절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만약 인도네시아를 통하지 않고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절대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인도네시아가 중요한데요. 인도네시아는 자원의 부국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이제 특히 이런 전략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절묘한 선을 타겠다는 거죠.
어느 쪽에 자기의 마음을 내주지 않겠다. 그럼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가치를 높이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하면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어떤 아세안의 중요성이라고 하겠죠. 결국은 이제 미국도 중국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도 G20에 참석했다가 베트남을 만나고 갔고 또 미국과 베트남,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올해 포괄적 전략적 관계로 격상이 두 나라와 관계가 격상된 그런 것들을 볼 때 확실히 글로벌 사우스에서도 아세안의 중요성 이 상당히 부각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 뉴스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번째 뉴스로는 태국의 전진당 총선 이기고도 총리가 되는데 실패한 이야기를 꼽으셨어요. 그리고 또 15년 만에 탁신이 귀국을 했습니다. 예. 이 태국의 이런 정치적인 변동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올해 5월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태국 총선, 이번 총선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지난 9년 동안 그 군부가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까지 겹치면서 너무 장기 집권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군부 정권이 바뀌지 않을까 당연히 기대를 했고 이제 그만큼 이제 사실은 태국이 가지고 있는 아세안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상이 굉장하거든요. 태국은 이제 아세안이 설립할 때부터 자유민주 세계를 대변하는 국가였고요. 가장 먼저 어떤 그 중진국 대열에 오른 아세안의 이제 경제 선진국이고요. 일단 우리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태국이 아세안에서 가지는 그런 어떤 존재감,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존재감에 대한 걸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태국은 단 한 번도 식민지가 된 적이 없죠. 네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더불어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거의 뭐 두세 개 나라밖에 없는 정도의 문명 국가죠. 오랜 왕실과 그다음에 태국 민족의 어떤 국가라는 정체성이 그러니까 1000년 이상 오래 지속되어 온 전통적인 문명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부심도 굉장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영국이나 혹은 미국이나 일본의 식민지를 안 거쳤다는 것은 그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 베이스라든지 또 전통의 베이스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문화 정치적인 자산들이 한 번도 훼손되지 않은 거죠. 예, 절단되지 않고 그렇죠. 예, 꾸준히 이어왔기 때문에 예,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알겠습니다. 예, 경제적으로는 태국은 오랜 일본의 동맹국이었죠.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1980년대 이후에 어떤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태국을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나쁘게 얘기하면 하청기지인데 좋게 얘기하면은 태국과의 경제 동맹에 성공했다는 점이 큰 이유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의 모든 대기업들의 어떤 부품들은 태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네. 상당히 일찍부터 이제 제조업이 그러다 보니까 발전을 했고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동남아의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자동차 산업 또 밸류체인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위상이 아세안에 있고 또 이런 비동맹 국가들을 규합해서 처음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만드는데 태국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도 근데 이제 있어요. 비동맹을 결합한 건 아니고요. 원래 태국은 자유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자유주의 국가의 대표 역할을 했죠. 그 비동맹 느낌에서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대표고 태국은 이제 자유주의를 세계를 대표하는 국가로서 오랜 시간 투표를 해왔어요, 사실은. 투표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투표를 한다는 것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양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태국은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이룬 선진국이었죠 한때는. 예. 그렇지만 이제 입헌군주제라는 독특한 한계가 있었죠. 한계는 있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런 존재감을 갖고 있는 이 태국에서 뭔가 새로운 개혁 세력이 나타났는데 뭐 개혁이 될 듯 안 되고 구테타가 일어나고 뭐 또 옛날 정치인이 돌아오고 이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 설명하는 게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은 지금 20년 넘게 태국 경제가 정체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것을 현상을 가리켜서 중진국의 늪 함정에 빠졌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모든 세팅이 좋았어요.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가 세팅이 다 돼 있고 교육 수준도 높고 어떤 나라도 땅도 크고 자원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태국이 어떤 선진국이 되지 못했던 이유들은 사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 20번에 달하는 군부 쿠데타와 그다음에 오랜 왕정과 그다음에 그걸 개혁하지 못하는 어떤 귀족 중심의 어떤 양극화 사회. 그러니까 귀족이 나라를 장악하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어떤 개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 경제가 정체에 빠진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2000년 초기에 탁신 친나와시라는 개혁주의 성향의 총리가 나타나서 한번 개혁을 할 뻔했어요. 그래서 개혁을 할 뻔했는데 2005년도에 쿠데타가 나가지고 쫓겨나죠. 그래서 그 총리가 그때쯤 무렵에 망멸 갑니다. 망멸 가서 15년 넘게 이제 떠돈 거죠. 전 세계를 떠돌면서 태국의 개혁과 자기는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걸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 15년 사이에 수많은 선거가 있었는데 탁신당이 계속 이겼죠, 사실은. 근데 선거는 이겼어. 그렇죠. 선거는 이겼죠. 선거는 이겼는데 군부와 기득권 세력은 절대 그것을 양보하지 않았죠. 권력은 못 주겠다. 총리는 잠깐 넘겨준 적이 있는데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서 뺏어오고 뭐 선거를 무효화하고 이러면서 이제 정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2007년 이후로 레드셔츠와 옐로우셔츠가 이제 대립하면서 이런 어떤 지리한 정치 갈등이 이제 2020년까지 이어져 온 거죠. 그런 와중에 미래당과 전진당이라는 어떤 중도 개혁 세력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묘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당과 전진당이라고 하는 세력은 소위 말하는 젊은 리더십 또 혁신적인 세력 그리고 어떤 자신들만의 기치를 가지고 인기를 끌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뭔가요? 기존의 기득권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탁신 친나와 세력 그것은 이제 전통적인 야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세력은 농민 기반의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태국에는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태국 사회는 한 20%의 잘 사는 사람과 80%의 못 사는 사람을 양극화된 사회인데 당연히 선거를 하면은 못 사는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선거의 순리인데 그것을 깨기 위해서 이제 기득권과 이제 군부 세력이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죠. 그러니까 지역을 나눈다든지 혹은 이렇게 그 정당을 불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수법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합법을 가장한 그렇죠. 뭔가 제3의 세력이 나타나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등장한 그 미래당 2018년 선거에서 등장한 미래당이 있었고요. 이번에 등장한 이제 전진당인데요. 이 세력은 방콕 중심의 30대 기반의 IT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지분 잘 사는 집안의 어떤 중산층 이상의 개혁 세력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토지 기반의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아가지고 그 정부 지분을 갖고 이제 오랫동안 땅을 불려온 토지 기반의 어떤 귀족 세력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이제 세대와 기술 베이스가 바뀐 거죠. 이번 젊은 친구들은 이제 과거에 이제 젊은 혁신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은 외국에서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태국에 와서는 IT 산업으로 큰 부를 일군 30대 세력인데 이 친구들이 봤을 때는 태국 정치가 너무 개판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개혁을 하려면은 사실은 기득권의 세력을 좀 뽑아야 되거든 사실은. 포기를 해야.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IT로도 돈이 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득권 세력이 토지 기반, 땅값 기반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태국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려면은 이제 군부는 빠져야 되고 왕실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왕실을 이용해서 정치하는 세력이 나쁜 거거든요. 왕실 문제라는 게 아니고요. 왕실을 나쁘게 활용하는 세력을 이제 극복하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미래당과 전진당의 어떤 모토였는데 사실 이 두 당은 같은 당입니다. 같은 당인데 그 미래당이 이제 코로나 와중에
왕실을 못 오겠다는 이유로 불법화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이 다시 해산 한번 하고 전진당으로 꾸려서 이번 2023년 5월 선거에서 홍보를 전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까보니까 방콕 지역구가 33개인데 32개를 싹쓸이한 거죠. 그리고 이제 비례투표에서도 37% 가까운 거의 압도적인 일당을 함으로써 이제 지방에서는 표를 많이 못 얻었죠. 지방에서는 전통적인 탁신당인 푸아타이당이 간발의 차이로 한석 차이로 이제 전진당의 2당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군부 정당들은 완전히 밀리고 신진당의 어떤 그 전진당과 이제 푸아타이당 두 당으로만 해도 그 중심을 짜도 당연히 총리를 가져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태국 군부가 이제 작전을 짠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둘을 갈라서게 할까? 그래서 탁신을 그래서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신을 이용해서 결국은 탁신은 돌아오고 그리고 15년 만에 탁신은 돌아오고 이 전진당의 당수인 피타가 총리가 될 뻔했는데 결국은 총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기가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번 그 2023년 5월 총선 이후로 이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은 게 피타 림짜르낫이라는 43살의 태국의 젊은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젊죠 일단은 태국 그랩에 어떤 이사를 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일단 언변, 그다음에 확고한 신념 그리고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를 지난 그 선거 과정에서 너무 선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태국의 젊은이들과 이제 정치 개혁에 목마른 그 시민들이 열광적으로 이제 지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글로벌 스타가 됐어요. 하지만 글로벌 스타가 됐지만 근데 그것은 바로 직접적인 어떤 태국 기득권 정치에는 딱 찍히는 거죠. 그렇죠. 위협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당연히 약점이 있겠죠. 약점이 있죠. 뭐 캐비넷을 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당수에서 물러나서 사실은 그러니까 총리도 안 되고요. 당수에서 물러나서 지금은 이제 야인 상태입니다. 야인 상태로 이제 미디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가 안 된 배경도 재밌는데요. 원래 하원에서 총리를 결정하는 것이 기본 베이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만 특별하게 상원도 표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원이 열심히 작업을 했겠죠. 그래서 숫자상으로 상원은 보통은 이제 군부에서 뽑으니까 그래서 그 군부에서 뽑은 상원이 피타를 이제 비토를 놓음으로써 이제 탁신당을 설득한 거죠. 그래서 이번 총리는 탁신당의 이제 세타 총리가 나왔는데요. 그 배경에는 탁신의 귀환, 그러니까 그분이 과거에 탈세로 쫓겨난 건데, 그러니까 들어오면 구속이죠. 근데 이번에는 들어오자마자 8년형을 구형받고 즉시 이제 1년으로 감형이 돼서 아마 이제 내년에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 거래를 통해서 젊은 신진 세력을 이제 누른 거라고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10대 뉴스 중에 이 태국 정치를 굉장히 오래 지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그만큼 태국 정치가 미치는 주변 국가에 미치는 아세안 내에서 주변 국가에 미치는 상징적인 의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자세하게 또 워낙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5번째 뉴스도 역시 정치적인 이슈인데요. 동남아 일부 국가들은 굉장히 민주화가 수준 높게 되어 있고 진행된다고 하지만 또 일부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정치 권력 자체가 지금 대물림이 이어나가고 있는데 뭐 캄보디아하고 필리핀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동남아 정치 권력 대물림에 대한 이슈를 5번째 뉴스로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국가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동남아 정치를 원래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보시니까. 왜냐하면 사실 매번 이런 뉴스를 이제 쫓아가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 동남아 정치를 잘 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이슈가 되는지 그런 백그라운드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만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라 제가 좀 자세하게 여쭤봤습니다. 원래 동남아시아가 정치 대물림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었어요. 간간히 있었거든요. 원래 동남아시아도 당연히 군부가 오래 독재를 했기 때문에 군부 중심 국가에서는 보통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군부는 자기 후배한테 물려주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와중에 간간이 있었는데 이번 올해와 지난해는 유독 어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2세 정치가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작년에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봉봉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있겠죠. 마르코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40대 이상 중장년층들은 선명하게 이름을 기억할 텐데요. 예, 그렇죠. 1986년에 피플 파워로 쫓겨난 마르코스 대통령이 바로 그 마르코스죠. 그리고 뭐 사실 와이프가 더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삼천켤레 구두로 남은 이멜다 여사. 그렇죠. 이멜다 여사가 있었죠. 예. 그 아들이 이제 봉봉 마르코스인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오랜 정치 야인 생활을 오래 했어요, 사실은. 미국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지난 4, 5년 전에 이제 부통령을 한번 하시더니 작년에는 그 필리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굉장히 수월하게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이 예. 독재자의 아들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이제 살짝 조롱을 했는데 필리핀 국민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입니다. 필리핀 과거에 마르코스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 이후로 민주화를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잘 살지 않더라. 그러면 우리가 마르코스를 한번 더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서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정서긴 하지만 그것도 뭐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우리가 좀 뭐 어떤 기제가 작동하는지 좀 또 들여다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필리핀을 다루면서 한번 했던 적이 있고요. 또 다른 대물림은 바로 캄보디아에서 일어났거든요. 캄보디아는 올해 7월 선거였는데요. 캄보디아는 이제 훈센이라는 정치인이 1980년대 이후로 40년 가까이 넘게.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중간에 뭐 부총리도 했다가 그래서 이런 왔다 갔다 하지만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사실상 독재를 해온. 푸틴이 러시아에서 뭐 이름만 바꿔가면서 계속 실질적인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는 이제 훈센의 왕국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훈센 집안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훈센이 처음부터 막강했던 건 아니고 이제 초기에는 이제 베트남의 후원을 받아서 집권을 했고 그 사이에는 이제 중국의 후원도 받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2010년 이후에는 굉장히 위태로웠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당 세력이 그러니까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간에 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국이 옆에 끼어 있고 베트남도 끼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선거와 그리고 미국의 지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미국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선거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가의 상징은 선거죠, 사실은. 네. 외국 투자를 받으려면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선거 제도가 있었는데 훈센 권력이 강화되면서 이제 야당 세력이 계속 위축되고 이제 결국은 그 삼랑시라는 지도자가 결국은 쫓겨났어요, 불법화돼서. 그래서 올해는 선거를 치렀는지조차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조용히 지나갔고 훈센의 아들이 이제 군인이었는데 물론 미국에서 유학을 받았어요. 미국 육군 대학을 나와서 이제 고위 장성을 지내다가 이번에는 총리 후보로 나와서 사실상 120 몇 개 중에 120석을 싹쓸이하고 투표율도 뭐 70 몇 %를 싹쓸이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압승을 거뒀고 이제 훈센이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권력 대물림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필리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캄보디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최근에 조코의 아들이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가장 큰 뉴스였는데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 초이기 때문에 선거가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대물림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사실상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가지는 위상과 그다음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파트너로 삼은 프라보워 국방부 장관의 어떤 위상을 생각하면은 선거에서 지기 어려운 구도를 만들어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선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과연 이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의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미국도 보면 왜
정치 가문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케네디 가문 같으면 뭐 케네디 가에서 계속 정치인이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동남아에서도 이게 대물림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한 축으로는 있지만 정치 가문들이 여전히 살아 있는 게 아니냐, 정치적 리가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가 우리가 저는 뭐 더 조금 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 연구자들은 좀 다른 시각들이 있지만 싱가포르에서도 결국은 대물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싱가포르도 리쿠안유 총리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유명하시고 201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상 상황 정치를 했고 그 아들인 이제 리센룽이 현 총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중간에 이제 어떤 건너가는 다른 고초통 총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도 이제 권력 대물림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죠.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아무래도 작으니까요. 근데 아까 인도네시아 얘기할 때 하나 빼먹은 대목이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조코 위도도의 아들이 네. 36살인데 네. 이분이 그러니까 수라 어떤 작은 도시의 시장을 네. 그것도 이제 아버지의 어떤 힘으로 시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코 위도도가 대통령직이 끝나가니까 자신의 어떤 경쟁자였던 뿌라보 당에 뿌라보를 대통령 후보, 그다음 자기 아들을 부통령 후보로 밀어 넣은 겁니다. 사실 지난 이 배경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지난 선거에서 그 조코위와 네. 항상 맞서로 대결했던 사람이 뿌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경쟁자, 라이벌, 정적, 라이벌과 자기 아들을 파트너십을 맺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러닝메이트를. 네. 예. 심지어 이제 뿌라보는 이제 오랜 군부 생활을 한 군부 지도자이죠. 자기의 장인 어른이 수하르토 독재자였고요. 네. 그래서 오랜 군부 지부를 갖고 있는 그것도 군부의 핵심 인물인데. 아니 왜 하필이면 자기 라이벌과 자기 아들을 붙인 걸까요? 조코 위도도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듯이 이제 민주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네. 이런 뿌라보와 조코위 집안은 정치적 이념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에 있는. 예, 전혀 뭐 합칠 수 없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인도네시아 정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도네시아 정치는 이게 큰 섬나라이다 보니까 자기 집안이 특정 혹은 특정 세력이 전 모든 섬 지역을 통괄하기가 어려운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냐면은 그 인도네시아 영해에 미국 영토가 쏙 들어갈 정도로 큰 나라입니다. 섬이 2만 개가 넘고 다양한 인종, 종교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 거대한 대륙이 이제 해양 제국이죠. 해양 제국이 인도네시아인데요. 이런 제국을 혼자서 특정 가문이 다스리기에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동맹의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치 가문들이 있는데 그 정치 가문들은 정권을 놓는 순간 자기들이 패능당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식 아니면 적어도 자기의 사위나 조카까지한테 실권을 물려주는 것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조코위와 뿌라보는 지난 10년이 아니라 지난 10년 이상 정치를 같이 해오면서 어느 정도 파트너십, 그러니까 분할 통치에 대한 어떤 경험을 쌓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운정이 들은 거군요. 그렇죠. 군부는 네가 관리해라. 왜냐하면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영향력은 이만큼이고 너의 지분도 이 정도는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 뭐 이런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코위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점도 있는데 메가와티하고의 뭐 경쟁심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어떤 민주화 세력의 지도자는 메가와티 전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메가와티가 꼽은 게 조코위였죠. 이제 조코위가 이제 메가와티한테 충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구도인데 이념적인 구도고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미국적인 양당 구조 프레임인데 동남아시아 정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양당 구조 프레임이 아니라 어떤 뭐 더 지역적일 수도 있고 더 패밀리적일 수 있고 더 어떻게 보면은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거죠.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누가 권력을 가져가느냐.
권력 투쟁의 본질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네. 점은 사실은 신수도 프로젝트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그 조코 위도도가 가장 자기 10년 임기 중에 가장 역점을 둔 것이 수도 이전. 그렇죠. 깔리만탄으로의 예. 수도 이전인데 이 수도 이전을 해야만 자카르타도 살고 인도네시아도 산다는 굉장히 미래적인 비전이라고 예. 평가받았거든요. 아마도 프라보가 그 대목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손을 잡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조코비의 의도도 좋게 봐주자 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 사실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언약이 있었을 거라는 짐작은 되지만 뭐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곧바로 지금 뭐 이제 이미 지금 선거 선거 국면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를 치르다가 공무원이 사망하는 그 정도로 선거가 쉽지 않은 섬나라 인도네시아의 정치 얘기를 마지막으로 저희 동남아 10대 뉴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또 배경 설명을 전해주신 우리 정호재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부에서 좀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10대 뉴스 후반부 5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남아고의 고프로 고영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